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경기도 일자리 정책 및 그 민선 8기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실 근데 좀 이제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좀 됐던 게 아직 그 민선 8기 지금 김동연 지사님 체제인데 아직까지 그 공약이 확정이 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역시 일자리 정책도 아직 확정된 안이 지금 제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담아 있는 민선 8기 내용은 실제 그 인수위 백서가 발간이 됐었는데 그 백서 내용과 김동연 지사님이 민선 8기 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셨던 그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이 딱 맞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좀 산재에 있는데 그걸 약간 제가 이제 캐테고리화해서 좀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또 고용 지표는 또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도에서도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요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면서 현재 그 진행 상황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크게 지금 4개 파트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최근 경기도 고용 및 경제 동향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 정책 사업에 상당한 어떤 그 예산이 또 국가 중앙정부부터 이제 흘러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향도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그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경기도 고용 및 경제 동향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 고용 상황은 좋아도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면 고용 상황은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먼저 이제 경제활동 인구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겠죠. 이거 보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 코로나가 이제 2020년 저희 한국 같은 경우 한 2월 정도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가 이제 쭉쭉 떨어지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그러다가 2021년 1월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때 이제 60% 이하, 60% 언저리까지 좀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급격하게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67%, 어제 이제 8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도는 한 67%,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활동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보시면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고용률이 한 65% 정도, 어제 기준, 8월 기준으로 한 64.5% 정도 이렇게 나온 걸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의 어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두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가파르게 고용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점선이 이제 전국이고 이 붉은 선이 이제 경기도인데 보시면은 이 패턴은 거의 유사해요. 경기도가 워낙 좀 큰 인구도 뭐 한 4분의 1 이상이 여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요 갭을 보시면은 실제 이 붉은 선이 경기도고 점선이 전국이지 않습니까? 이 갭이 경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그렇고 고용률도 그렇고 좋다가 요 코로나19 시기에 보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전국이 더 양호한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벌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경기도가 이제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위기에 굉장히 좀 취약하고, 네, 그다음에 개선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전후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심하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악화되면은 다시 이 갭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좀 더 악화되는,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 기간이 민선 7기 기간이잖아요. 민선 6기 남경필 지사님 시절에 보면은 요 갭이 이것보다는 좀 더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선 7기에 좀 이렇게 달라붙는 모양새를 이제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역시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안 좋았다가 뭐 거의 5%까지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상당히 낮은 3% 이하, 3% 이하면은 큰 얘기는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할 만한 사람들은 다 했다라는 수준인데 지금 8월 지표는 이거보다 더 좋아졌더라고요. 한 2.2% 정도. 여기에 이제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좀 찾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취업률도 그렇고요. 취업자 수 증감도 역대 최고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지금 한 50만 명 이상 취업자 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취업자 수 증가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8월에는 한 40만 명대로 이제 다시 약간 좀 감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 고용 상황은 매우 좋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취업자 수 증가가 사실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요인이 뭘까? 그걸 이제 한 3가지 요인을 좀 찢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경기도 취업자 수 증감의 어떤 기여도입니다. 그게 인구 증가.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 당연히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거 인구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경제 활동 참가 효과. 다음으로 이제 나와도 어쨌든 취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돼야 하는 어떤 취업률, 혹은 이걸 거꾸로 보면 이제 실업률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3가지 효과를 이제 나눠서 보면 인구 효과하고 이제 경제활동 참여 효과는 딱 부러지진 않습니다만, 이제 노동 공급 측면이 좀 강한겠죠.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률 혹은 실업률은 시장에서 받아주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 수요에 좀 가까운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뭐 두드러지게 이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경활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 시기에는 뚝 떨어져서 사실은 이 취업자 수 감소에 가장 큰 요인이었었고, 지금 회복기에는 뭐 30만 명대까지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노동 참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왜 이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을까? 왜 이 코로나 끝난 시기에 이렇게 확 늘어났을까?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정확하게 한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추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시기에 가계 소득이 상당 부분 이제 손실이 이제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벌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2020 올해 상당히 이 벌충을 해야 하는 요인들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시기가 사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제 부동산 이제 구입을 통해서 가계 대출 부담이 이제 커지는 이 부분 상환에도 문제, 이런 가구 단위에서 어떤 측면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하여튼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큰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 보면 취업률 요인, 또 인구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취업률 요인도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9만 한 6천 명 기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실업률이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이게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를 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거는 가계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완화되고 또 해외 못 나가고 하니까 국내 소비가 어쨌든 촉진이 되면서 기업의 어떤 활동이 생산 활동이 좀 촉진된 효과가 아닐까. 그러면서 고용이 증대한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굉장히 좀 노동시장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군 고용 현황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여기 횡축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31개 시군을 제가 이렇게 딱 점포도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2019년 상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사이에 고용률이 어떻게 변화했나.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가 딱 때린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상당히 고용이 안 좋았는데 고용률이 그 시점에서의 어떤 변화, 즉 2020년 상반기 빼기 2019년 상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기의 어떤 고용률 변화는 충격이 왔을 때 얼마만큼 이 충격 흡수를 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직축은 요 2019년 상반기는 같지만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의 어떤 고용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고용이 회복됐을 때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얼마큼 회복 속도가 빨랐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되겠죠? 단순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리질리언스라고 해서 이제 회복력, 이 고용 회복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역별 고용조사는 이제 각 이제 시군별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거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도가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즉 시군을 다 합쳐서 경기도를 만든 다음에 구한 것보다 이 경기도 값이 이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보다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낮아질 거로 이제 해서 보시면 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고용률 변화가 없는 게 0, 요거. 그다음 이쪽도 0이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경기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1분면 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요 지역은 코로나19 충격을 흡수도 잘했고 또 반등력도 상당히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지역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충격 흡수력은 좋지만 반등력이 약한 이런 어떤 지역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4분면은 충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19 외부의 충격을. 하지만 반등력은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요 지역, 요런 지역들은 충격도 컸고 회복력도 굉장히 약한, 탄력성이 좀 약한 이런 지역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지역의 고용이 회복되는가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충격이 왔을 때 이 충격을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충격이 지나간 다음에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돼서 과거의 상태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어떤 이제 특성을 이제 각 31개 시군이 다른 고용의 어떤 충격, 회복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 지금 이제 고용 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심화가 되고 이게 고용에 영향을 미쳐서 고용도 사실 위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있는 시군은 좀 대응을 좀 더 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임플리케이션 좀 함의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용 상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도 상태 전체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빵 터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물가는 이제 올라가기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막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환율도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수입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환율 원화가 하락하면서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이게 겹치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도 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물가 상승률 보면 약간 업데이트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1월, 2월 요 사이에 발생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워낙 요때가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복 소비라든지 그동안 소비 못했던 거 이제 소비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좀 늘어났겠죠. 근데 글로벌 공급망은 계속 망가져 있는 공급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전기차 뭐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런 차 살려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직도 이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 아닙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영향에다가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하고 있었던 와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게 폭등하는 그래서 거의 지금 9% 이상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이제 안 좋게 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상황도 거의 뭐 유사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제 서구보다는 조금 더 낮다는 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좀 낮다는 거겠죠. 하지만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7, 8월이 빠졌는데 6% 이제 넘었다가 지금 8월 달에는 한 5.7% 약간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물가 이제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여기 성장률 보시면은 지금 2분기까지는 요것도 약간 좀 업데이트 좀 늦었는데 2분기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투자하고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투자 수출은 어떻게 보면 고용에서는 상당히 좀 선행적인 지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제조업 생산은 괜찮습니다만 수출 수요를 보시면은 증가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 뭐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지난 8월에 사상 최대 무역 수지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좀 5개월 연속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인데 9월도 거의 뭐 무역 수지 적자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게 되면 또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경기도 이제 자영업자 취약 차지인데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상황에서 보면 이 자영업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포션도 워낙 크고요. 거의 지금 한 20% 이상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자영업자 수는 이제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포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국가와 좀 다르게 이제 봐야 될 측면이 있고 특히나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위기 시기에 이 자영업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고용이 이제 뭐 안 좋아지는 뭐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사업을 이제 접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영업자가 대거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접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담보대출로 이제 사업을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쭉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정체 상태, 혹은 약간 이제 떨어지는 상태, 뭐 금매가 뭐 몇 억이다 했는데 아직 그거는 시작도 안 하는 것 같고요. 매매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는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를 좀 그러니까 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이제 취약차주 한 경기도 한 18만 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에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좀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신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뭐 어쨌든 무조건 안 좋다. 저도 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안 좋아질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한 최소 한 4, 5년, 장기는 10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유럽 가스 지금 공급 중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생산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고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중국도 그렇고. 이게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 그 글로벌 공급 사슬이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이것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아직도 누적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기상 이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제가 가끔 캐나다 뉴스를 듣는데 거기에 뉴스 5분짜리 뉴스예요. 그 듣는 와중에 두 개의 상반된 뉴스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저쪽 파키스탄에는 뭐 지금 엄청난 홍수가 지금 몇 개월째 사상 최고 이렇게 홍수 날 수 있을까 싶어 오고 또 한 번에 미시시피강 그 근방에는 가뭄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상반되는 요인은 사실 이 기후 변화 요인인데 이게 지금 농작물 시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 올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상방 압력이 될 수 있고 이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물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는데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제 통화량을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강하게 이제 통화정책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를 이제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면 어떨까요? 그럼 경기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채 부담이 커지고 기업 투자가 이제 줄어들고 이런 문제 발생하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거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요. 페더럴에서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중앙은행에 해당되는데 할 때는 두 가지를 봐요. 우리나라는 한 가지만 봐요. 물가 상승률만 이제 목표로 보는데 미국은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물가하고 고용을 같이 봅니다. 근데 미국도 고용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그 측면에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가계부채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실질임금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0원 가지고 하나를 샀는데 이제는 하나도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 임금 인상 요구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반적인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체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수개월에 걸쳐서 나타나요.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경기가 이제 막 떨어지는 징후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물가 상승 단계에서 이제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단계에 막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용에 대한 영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그럴 시기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거는 사실 이제 4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용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이 강하지만 이건 이제 지난 5월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그 국정과제 발표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 기조는 저희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걸 포함을 했습니다. 기본 방향, 뭐 딱 기본 방향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쭉 보다 보면 딱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민간 중심이다, 기업 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 직접 일자리 사업 정리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제 구조조정하겠다. 그리고 성과가 낮은 그런 저조한, 이 저조한 일자리 사업 줄이겠다. 성과 좋은 거, 민간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늘리겠다. 이게 사실 기본적인 어떤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 뭐 지역화폐도 이제 막 다 이제 줄이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축소를 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가진 사업도 민간 부분이 할 수 있게끔, 즉 민간 부분의 사업화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저희 민선 8기 경기도도 유사한 어떤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일자리라는 거는 산업이 잘 돼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님도 결국 일자리는 산업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민선 7기에는 일자리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더 강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좋은 산업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좋은 산업이 더 커져야 되고, 또 안 좋은 산업은 더 좋은 산업을 만들어줘야 된다. 일자리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규제 완화 등등의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기조는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산업을 통한,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산업을 혁신을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좀 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첨단 산업 유치, 그다음에 신산업 진출 등등인데, 주목해야 될 건 요거죠. 이제 근로 조건, 뭐 선거 기간, 대선 기간에도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 강하게 추진을 할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만, 좀 증가폭을 상당히 좀 낮게 가져가고 근로시간을 좀 완화시키면서 이런 어떤 근로조건의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요 에너지 전환이 사실 또 하나의 주요한 현재 시대적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원자력 부분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그쪽 분야의 일자리가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산업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나 우주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서 보면은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하나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한 어떤 에너지 전환, 이 두 축인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위해서 인력 양성,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력 양성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화예술, 체육 분야,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고향, 파주 이쪽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K컨텐츠 청년 일자리 50만 개 창출하겠다. 사실 이런 정책들을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련된 지자체에서. 그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요거 사회전환형 일자리 창출인데, 이건 사회전환형은 이제 사회 서비스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민간 부문 주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영역 자체도 하나의 산업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지 영역이지만 산업 영역으로 접근하면서 그 영역에서 민간 부분이 최대한 창출할 수 있게끔 위탁 사업도 상당히 민간 부분 쪽으로 이제 좀 나아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정책인데요. 산업 부분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포커스를 이쪽에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훈련도 기업 맞춤형으로 조금 더 오리엔티드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었던 겁니다. 이제 전 생애에 걸쳐서 직업훈련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좀 있는 부분들, 직무 능력 분행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됐는데, 그러니까 포커스는 역시 이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을
현재 이게 직무 능력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이직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직무 능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그러니까 이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직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또 온오프라인의 어떤 이 연계성을 좀 높여나가는 훈련 체계가 갖춰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혁신적 훈련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민간 혁신 훈련 기관을 통해서 강사, 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에서 훈련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아니 프로그램 베이스드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제 이제 운영되는 현장 중심으로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그거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들어가는 이런 뭐 VR이나 뭐 이런 걸 등등 통해서 좀 구현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직무들 8기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시간이 되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일터학습, 아까 말씀드린 현장성이 강화되죠. 특히 기업대학, 기업 내 대학은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기존에 설립을 해서 뭐 일반 대학보다 내가 직접 교육시키는 게 낫다. 실전에 어차피 대학 졸업한 사람 들어와봐야 또 교육시킨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내 삼성이나 뭐 현대 대기업들 좀 기업 내 대학을 이제 지금 설립하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 형태인데, 아마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좀 역량 기술력은 있지만 역량이 좀 스타트업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려는 이런 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학 형태도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공동체적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역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마찬가지로 공동훈련 있고 원격 구독훈련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요즘 바뀐 추세니까 제가 예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훈련자 중심, 그러니까 이 구직자 중심의 어떤 훈련 형태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택권을 주고, 근데 이 형태의 원격 구독 훈련이나 기업에게 직업 훈련 카드를 주는 거나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나 기업 대학들은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의 어떤 입장도 이 교육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기업에게 그런 어떤 기능들을 줘서 실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교육 훈련을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추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 파악이 좀 되고요. 네, 플랫폼 노동자 이따 뭐 설명 이제 다른 세션에서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에는 뭐 늘 하는 얘기죠. 뭐 지역 대학을 연계해서 지역 특화하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퀵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 그 공약, 선거 기간에 공약에는 있었는데 이 뭐죠? 110대 과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이제 도입한 건데 새로운 어떤 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설을 굉장히 기업이 확장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확장 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그럼 공장이 막 지어지잖아요. 그 기간에 사람을 뽑고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 공장이 딱 지어지면 바로 투입돼서 생산이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빠르게 한다고 해서 퀵 스타트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미리 키우는 거죠. 일종의 미리 양성하고 육성을 하는데 이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나 정부가 이제 대준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걸 이제 지원하겠다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뭡니까? 기업 유치가 기업 유치를 해야 이런 혜택도 많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기존 기업들이 뭐 커지면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형태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과학기술은 뭐 하겠습니다. 고용 서비스는 이제 패키지형으로 가겠다. 이것도 기존에 많이 이야기 됐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산업 전환에 어쨌든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 뭐 혹은 이제 생태 전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나는데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겠죠. 근데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하던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하냐? 근데 업무의 특성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 손으로 타이핑하는 요 타자기에서 이제 전자 부분 넘어왔을 때 이분들이 바로 넘어올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역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전환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사실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특화 지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서비스 고도화에서 뭐 AI 지능을 활용해서 매칭 기술 매칭을 고도화시킨다든지 뭐 블라블라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고용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하는 거, 전문성을 점점 더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 사업이 이제는 하나의 타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패키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알아야 된다는 형태가 있고요. 또 실업자 같은 경우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면적인 문제들을 이제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해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어떤 영역에서 역량들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구체 나온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안전망 이거는 좀 위기 상황도 좀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일상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이걸 이제 조기에 포착을 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직무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환과 관련된 직무 그리고 현재 쇠퇴하는 산업에 대한 어떤 직무 전직을 위한 직무 훈련, 전환 훈련들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하나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선 8기에도 역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그다음에 국민 취업 지원제도 고도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아까 구조조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효율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이제 잡아내겠다,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실업 인정도 역시 개선하겠다. 취업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 결국 이 많은 부분들은 실직자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 빨리빨리 들어와라. 라는 거거든요. 이 빨리빨리 들어와라라는 측면은 결국 이제 중소기업에 가깝게 그 인력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몇 분까지죠? 몇 분까지죠? 11시 40분까지요? 시간은 네. 자, 이게 중앙정부 어떤 정책은 시장 지향적이고 좀 더 민간 부분, 시장 지향적인 민간 부분 강화하고 사회복지 영역도 사실 민간 부분의 어떤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선 8기도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일자리는 상당히 복합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취업자 수 증가할 때 인구 증가 효과,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 효과, 그 다음에 취업률 혹은 실업률 효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또 외부 요인들, 이게 무수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업 맞춤형으로 인력의 공급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공급됐을 때 이분들이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취업이 안 되면 그러니까 기업이 뽑아줘야 되는데 기업이 안 뽑아주면 사실 이분들은 이제 계속 실업자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직접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볼 거냐. 과거에 이제 평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도 평가의 기준이 민간 일자리 얼마큼 이행을 했느냐가 사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 사업들은 얼마큼 민간 사업으로 이행을 했는가. 그러니까 과도기적 어떤 일자리 형태의 성격들이 강한데 그렇게 평가하면 사실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노동 공급자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노동 시장에서 이 수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근데 민간 부분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럼 이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 위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기에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인력을 양성을 해봐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시장이 안 좋다는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분들 이제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실업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좀 강하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은 사실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아직 공식적 발표를 공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하고 있는 거는 100일째 되는 시점에서 공식 공약을 앞으로 이제 그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에 공약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선 그 경기도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그리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공약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두 번째 세션에서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동일한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민선 8기 도정에서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그 다음에 기회의 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서 제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건 아닌데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했다는 표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키워드가 어쨌든 변화, 기회, 뭐 변화 같은 영역입니다만 이제 혁신 또 이 정도의 어떤 키워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공약들에도 많이 키워드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슬로건 만들 땐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 그룹 회의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이거 이제 슬로건이 정해졌고 비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지금 지사님은 굉장히 기회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그다음에 더 나은 기회. 일자리로 본다면 더 많은 일자리, 더 이제 뭐죠? 격차가 좀 줄어든 그런 어떤 그런 일자리, 그다음에 더 좋은 일자리,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민선 8기에는 주택의 기회라는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사업도 역시 기회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고 얼마만큼 더 좋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고민도 그렇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 기본 방향. 사실 얼핏 보면 중앙정부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혁신, 산업 혁신, 그다음에 어떤 기회, 뭐 이런 등등이 사실 김동연 지사님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도 역시 이 산업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어떤 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일단은 먼저 나와야 된다. 또 그게 또 좋은 일자리를 한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약간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같은 어떤 산업 일자리 창출 쪽에 이제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창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일자리로 이제 계속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김동연 지사님은 창업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혁신도 창업의 어떤 활성화를 통한 혁신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현재 그 중앙정부와 유사할 수 있고요. 그 5대 산업 혁신 전략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스타트업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혁신, 제조 혁신, 녹색 혁신, 균형 혁신, 요 5대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이제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 6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좀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이 첫 번째를 위해 중요한 영역으로 인재 양성인데 이 혁신이 인재 쪽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화된 어떤 좀 더 스킬이 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추겠다 이런 것을 좀 읽혀지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생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택에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조금 더 정식적으로 정책화하려고 좀 노력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뭐 말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혹은 미래차,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수소융합 클러스터 이런 형태인데 각각 지역들에 뭐 어쨌든 특성화된 지역들이 있겠죠. 이 지역에서 어떤 첨단 산업 혹은 녹색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어떤 이런 기지를 경기도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 형태,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 펀드를 통해서 이제 녹색 유망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결국 이제 기업을 어쨌든 새로운 신산업, 신성장 산업 영역에서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키워내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기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조혁신, 제조혁신인데 이 영역에서는 역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어떤 지금 재직자 교육 훈련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인력 양성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지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균형 혁신인데 이거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금 공론화 시키셨죠. 일종의.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과거 정부보다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평화경제특구특별법, 경기 북부 3대 핵심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 저는 디스플레이는 좀 잠깐 좀 견해가 좀 다른데 여하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 북부에서 이제 이쪽 서쪽에 가까이 있는 산업들이죠. 예. 또 경기 동부 쪽에는 이제 신성장 기업특구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균형 발전 계획을 내세웠고요. 역시 이제 지역 균형 발전도 각각 산업의 어떤 특성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표명하신 것 같아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많지는 않은데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고요. 먼저 지금 공약사항에서 나온 부분은 노인 일자리 16만 개를 늘리겠다. 뭐 노인 빈곤 문제도 있고 또 노인분들 참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공익형 일자리를 13만 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한 2만 개, 그 다음에 민간 일자리 알선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이제 문화예술인 일자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예술기관이나 도내미술관, 박물관의 그 문화예술인 혹은 도슨트나 아니면 문화해설사를 확대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셨고요. 크게 이렇게 직접 일자리에 관해서 많이 이제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특히 공약사항 내에서는. 그다음에 창업, 이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창업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그 창업 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제 공약사항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3만 개 육성, 그다음에 일자리 60만 개 창출. 아까 전에 5대 혁신에서 이제 창업에서 이제 60만 개를 창출하겠다 원대한 거죠. 사실 뭐 지향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타트업 3만 개하고 일자리 60만 개 뭐 각각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좀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이 이제 K컬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주로 이제 고향 중심으로 어떤 영역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역이 사회적 경제 분야 스타트업인데 사회적 혹은 공익적 영역, 사회 문제 해결형, 그 다음에 소외계층 참여형, 그 다음에 시민 참여형 등등해서 사회적 경제 분야 스타트업 설립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공약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은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문제 해결과 또 주민 참여와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표명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경제부지사님으로 계신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이 이 영역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던 분야이기도 해서 좀 지금 경제부지사를 맡고 계시니까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경기도는 G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한 1조 원 규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타트업
정부까지 이르는 과정을 좀 원스톱으로 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이 창업 지원 공간 확대인데요. 뭐 혁신 클러스터하고 연계하겠다. 뭐 지금 늘 얘기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특별한 부분 이제 경기도 구청사 이제 수원이죠. 구청사를 소셜 벤처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 사회혁신 분야 등등을 아우르는 그 복합 문화 생태계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건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사회혁신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모든 시군에 이제 꿈마루, 지금 꿈마루 한 5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알고 있는데 경기 남부 용인, 경기 북부 의정부, 그리고 개별적인 시는 고양, 그다음에 화성, 양주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전 시군에 만들겠다. 이거 꿈마루는 잘 아시겠죠? 이제 여성들 이제 동아리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개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제 사업화되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이 소셜 벤처로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영역들을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장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이전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이 공항 이전은 경기도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구상 차원에서는 그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거기에 글로벌 스타트업 시티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뭐 모란역에서 판교에 이어지는 걸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이 성남공항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특수한 기능들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민선 8기 내에서는 좀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업훈련 정책인데 결국 이제 김동연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제 산업과 고용에서의 연계성 강화라는 것이 있고 또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산업을 꽃피워야 또 그 모태를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강조하는 거라서 이 직업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 영역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할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가 혁신 인재 양성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적인 어떤 저희가 그 기존에 해왔었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영역에 강조점을 두고 이쪽 영역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공약상으로는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를 이제 4차 산업혁명 대학교를 이제 설립하겠다. 그다음에 포천 양주에 이제 혁신 공유대학을 도입을 하겠다. 이게 대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청년 여성을 위한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을 특화해서 하겠다라는 뭐 공약들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신기술 고숙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고숙련 일학습 병행 대학을 이제 추가 지정을 하고 역시 기업대학 캠퍼스를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사실 42경기가 도대체 뭐냐? 42경기 스타트업 학교하고 이걸 설립을 하겠다. 그것도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1만 명 양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42경기는 혹시 42서울 아세요? 네, 42서울이라는 게 있어요. 이 42서울은 그 ICT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 42서울이 바로 이 에콜 42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에콜 42를 모태로 해서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제 베껴와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에콜 42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혁신 교육기관이거든요. 여기는 교재도 없고 그 다음에 교수도 없어요. 교수나 강사도 없고, 그다음에 학비도 없고, 학위도 없어요. 근데 에콜 42는 개인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학교고, 42서울, 서울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42서울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육성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전문적인 ICT인데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하고 교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는데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개인 혹은 이제 과제원들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든 가르쳐주진 않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지. 문제 봉착하면 그러면 이제 멘토가 이제 가이드 멘토가 이제 뭐 하나의 클루를 주는 거지. 힌트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러니까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혹은 이게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이 된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PBL 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 대학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제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 방식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스타트업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이 ICT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혁신가, 그러니까 소셜 벤처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또 발견을 해야 돼요. 문제 발견해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고 그게 새로운 창업의 어떤 의미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교육의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제주 제주 더 큰 내일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센터에서 에콜 42와 같은 걸 거기서도 해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혁신 대학들의 특성들을 뽑아와서 세 개의 어떤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 훈련,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영역의 어떤 부분이 있고 이건 이제 몬드라고는 어떤 모델을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디지털 인재, 이거 이제 에콜 42 형태, 다양한 형태 있고 그 앞단에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역 단위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1년에 예산이 69억 정도 된다고 해요. 69억인데 한 150명씩 매년 양성하는데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고민을 좀 할 수 있고 또 경기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 영역에서 보면 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가 ICT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영역의 소셜 벤처 쪽에서도 상당히 기회 제공에서는 중요한 측면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아마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경기학교라는 거를 경기 청년학교라는 거를 제안하셨는데 이게 지사님이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에 도입했던 파란 학기제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란 학기제를 전체 경기도의 어떤 청년들에게 확산시켰다. 이것도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실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그래서 실무 경험을 확충시키고 역량을 확충시키고자 자기가 계획서를 써요. 그 다음 계획서가 통과되면 거기서 지원을 해서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그 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사회 문제 해결 내지는 사회 참여, 기여 형태를 발굴할 수도 있고 일종의 소셜 벤처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서비스는 중장년 취업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세션에서 김윤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청년층이 한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예산으로만 보면 사업수가 아니라 여성이 한 23%, 이제 중년이 한 10몇 %, 점점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50대, 50대, 60대 하여튼 이 영역에서 이 고용 문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산업 전환과 또 맞물려 있는 영역에서 향후 이 문제에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50+ 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중년형 행복 캠퍼스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취업 지원금을 현행 90만 원에서 120만 원 상향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면접 수당도 6건에서 10건으로 확대하겠다. 이거 말고 사실은 뭐죠? 영어 시험 보는 것도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인수위에서 빠졌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검토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현재 지금 중요한 영역이 농어촌 인력 수급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어촌의 일손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막 인건비 폭등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많이 줘도 들어가서 이제 일할 분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농산물 어떤 가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현재 화두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 읍면 단위에서 지금 인력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광역 단위 이제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 외국인 대상이죠. 현재 이제 한시적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걸 계속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비자를 완화시킨다든지, 학생도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취업 제한을 좀 풀어주는 이런 형태를 이제 법무부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자리 재단 운영에 잡아봐하고 요 농어촌 인력 수급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자리 질 개선 정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개선을 확대하겠다. 이건 이제 민선 7기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강조했던 내용을 좀 더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쉼터, 이동 노동자 쉼터를 이제 전역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고, 지금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산재보험, 그러니까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자영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이제 사회보험 일부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요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민생 대책 특별위원회 고용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원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인데요. 지금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서비스 영역에 돌봄이나 이런 영역에 지금 현재 그 종사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제기구에서 추정을 했더니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한 100만 개 정도가 더 여기서 일자리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개 만드는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그만큼 사회 서비스 종사자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저임금과 또 열악한 근무 환경, 또 사회보장 형태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일자리에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같은 사회 서비스 영역, 돌봄 서비스 노동자, 아니 다른 영역의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들 간의 임금 격차가 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역 내에서의 임금 격차를 조금 더, 처우 개선을 조금 더 격차를 줄여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 임금 체계 도입을 이제 제안하고 추진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처우 개선 위원회를 각 시군에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복지 포인트도 이제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에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과거의 일자리를 쭉 보시면은 아실 텐데, 과거에 IMF에 엄청 실적 많이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영역이 자영업자 영역이었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영업자가 고용 저수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 자영업자가 막아줬던 거예요. 수많은 시업들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게 커졌다가 지금은 이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도 한계가 있고, 서비스업이 늘어나는데, 서비스업에서 늘어나는 영역에서 고용의 저수지는 역시 미래에는 고용 서비스 영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자리 질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제가 그 신용카드 매출액 쭉 보면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영역에서 보면은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채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신용 어떤 사면이 필요한 부분, 혹은 폐업이 지체되고 있는 요인이 없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가 경기도 내에서는 좀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경기화폐 2.0 시대,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현 정부에서 지역화폐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반으로 줄었고 내년에 아예 없어지는 걸로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뜨거운 감자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사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어쨌든 실업자 고용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해서 자산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및 시사점인데 먼저 키워드 중앙정부하고 사실 그 민선 8기 지금 지금 민선 8기하고 일단 일자 정책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산업 영역이라든지 신규 일자 창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는 일자리 안전망에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산업 전환,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등등의 이제 대비를 이제 지자체 내에서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경기도 정책에 어쨌든 조응하는 선에서 고용 안전망을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일자리 관리 및 운영 체계 확립을 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일자리 사업 시정 컨트롤 타워를 일단은 좀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대책반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대책반이 총괄 대책반인데 여기가 경제 고용 분야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용 영역은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경기가 회복될 때 기여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 영역에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 타워 상태에서 일자리 조금 당분간은 일자리 중심으로 나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전략을 다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키워드 형태에서 어쨌든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일단 모니터링 해야 되죠. 예. 모니터링 하려면 기존에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2008년도에 그다음에 코로나 2020년에 있었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지금 경제가 좀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지역에서의 어떤 고용의 특성들 좀 모니터링 좀 더 강화하고 기존의 영역과 지금과의 어떤 차이도 좀 고려하는 영역이 좀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체계의 정비를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취약한 일자리 부분이 어딘가 혹은 취약한 노동 계층이 어딘가를 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의 섬유산업은 제일 지금 위험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가 상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섬유산업이.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 기업,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질 기업들이 제일 많이 포진해 있는 또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섬유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유가 영향, 즉 수입 물가 영향하고 그 다음에 이 금리 상승 이 두 개 아주 휘둘릴 가능성이 큰 산업이 이제 섬유산업인데 이런 어떤 영역들 좀 파악을 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나 지금 민선 8기나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만 고용이 안 좋아지면 어쨌든 직접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뭔가 공공 부문이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 생각해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소득 보전을 위한 측면들이 기존에는 좀 컸고 또 민간부문이 이행에 중심을 뒀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 영역 내에서 혹은 이제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직무의 어떤 숙련과도 관련이 되고 고민의 영역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영역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직접 일자리 사업 자체는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기 안 좋아지면 어떤 직접 일자리 사업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 경제 분야는 이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지역 공동체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종 분석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소셜 벤처들을 좀 많이 양성하는데 좀 고민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뭐 무엇보다도 좀 산업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연계해서 봐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떤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서플라이 체인, 밸류체인에서 쭉 이렇게 생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쭉 복합체계, 생태계가 있는데 그 영역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고용 촉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같이 만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도 이 고용 문제를 좀 최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산업 정책이 좀 짜여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 영역을 맡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산업 영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 게 사실 이제 각 지자체 장분들의 어떤 주요한 어떤 기능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경제 창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죠. 창업 공간일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 또 여기 어느 기능들 집어넣을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42 경기, 또 다른 혁신 형태, 어떤 벤처를 촉진시키는 것 자체 포커스보다는 벤처가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 역량 쪽에 좀 포커스 맞추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역대 연계는 다 아시는 거죠. 다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계속 추세가 이 공모형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이제 혹은 이제 중앙정부가 사업을 줄 때 공모사업 형태로 만든 거는 이 갭이 좀 커요. 딱 선정되면 막 덩어리로 콩 떨어지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거든요. 근데 그 공모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들 사실 잘 알아야 되고요. 잘 알고 경기도와 같이 협력해서 가야지만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혹은 이제 시군 간에 협력해서 가야 될 사업, 가야 승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수도권 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도에서 좀 낙후된 지역이라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탈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하여튼 고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이게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전국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영역을 계속 발굴해야 되고, 그거를 좀 먹음직스럽게 사업하는 어떤 이런 영역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을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중앙정부 예산들은. 특히 이제 요 사례 하나 있죠. 작년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 사업 준비해서 올해 이제 받았죠. 그래서 양포동역은 섬유사업 관련해서 좀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요 체계를 TF를 상식으로 운영하자.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한 다음에 경기도, 시군, 지역단체 블라블라 해서 상식 운영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공모 사업도 있어요. 근데 지원 다 해주는데 급여는 안 줘.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해서 급여 형태를 이제 지급을 해줄 수 있고, 그 형태가 소셜벤처나 아니면 여타의 창업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커지면서 지역의 특화가 되는 영역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범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발표 이제 끝났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질문 시간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사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8월 1일 날 이제 발족을 했어요. 했고 이게 5개 지금 대책인가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민생특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5개 이제 대책반이 이제 그 첫 번째 총괄하고 있는 대책반이 경제고용 대책반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 기업 대책반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생활물가, 지금 물가에 문제 있으니까 물가 대책반이 있고, 네 번째가 취약, 가계 대책반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이 어쨌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반, 이게 5개 대책반이 있는데, 첫 번째 여하튼 총괄이 이제 경제 고용이에요. 고용이 그만큼 중요하게 영향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 각 대책반별로 회의가 있고 또 전체 회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전체 대책반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온다고 제가 거의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 연구원이 연구단으로 이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 대책반별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고용 대책반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좀 경제 고용 쪽에서는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금 3차 회의를 지금 진행했고, 오늘 이제 전체 이제 대책반의 전체 회의가 있는데, 3차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주요 내용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물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고용 상태는 어쨌든 지표 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물가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고용 계층이 어딘가, 노동 계층이 어딘가, 취약 계층이 어딘가, 여기에 지금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뭐 특고라든지 뭐 하여튼 노동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원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제안된 거는 경기 하나로 통합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가 사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장기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복지, 금융, 고용, 일자리 이걸 같이 묶어서 패키지를 지원해주는 경기 하나로 통합센터를 만들 걸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어쨌든 중심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제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이 지금 지사님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지사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문우식 교수님과 서울대 교수님이 민간으로 해서 이제 두 분이 공동위원장 맡고, 실제 이거를 총괄하고 이제 뭐죠? 그 총괄은 사업총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할은 지금 염태웅 부지사님이 맡고 계세요. 지금 경제부지사님이. 염태웅 부지사님은 이런 영역하고 사회적 경제, 서민경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책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역 밀착형 어떤 일자리 사업 혹은 이제 고용 안전망 사업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흔들림 들기도 합니다. 네, 너무 많이 저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재미없는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